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9호 태풍 레키마가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중국에서는 큰 피해를 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650만 명이 넘게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항의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한일 교류가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 중단에 이어서 교원 연수와 수학여행 등 교육 분야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징용이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국내 극우 성향 학자들의 주장을 팩트체크했습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징용했다고 하지만 거부하면 감옥에 가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었는데 기록을 보면 징용 거부로 처벌받은 조선인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서 오늘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데다 의견 진술이 있는 만큼 고유정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정부가 분담금 인상 합의에 동의했다며 시작하지 않은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겁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미국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제시한 만큼 근접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협상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인상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한미훈련을 겨냥해 다시 우리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면서 조롱 섞인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돕는다는데 힘을 쏟는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미사일 발사 시험 다음 날 북한이 또다시 대남 비난에 나섰습니다. 외무성 국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북한은 군사 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북미 대화이지 남북 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 시위를 정당화하면서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아주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며 자신들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남한 당국이 뭐길래 중단을 촉구하느냐며 그렇게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인이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실상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일일이 반응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북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한미훈련을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훈련이 끝나면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것에서 나타나듯 대화 동력은 살아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대남 압박을 계속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와 비핵화의 진전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북미 대화에서 성과가 나도록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추가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고 이웃 국가들과 화해하지 않은 것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일 갈등과도 연관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조지 워싱턴대 역세 국제문제 교수인 그레이그 브렌진스키는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일본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렌진스키 교수는 일본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불성실한 노력으로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두 나라 교류가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계는 물론 교육계와 지자체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 4차례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팀 공연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팀 초청을 취소한 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가 모두 같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의 뜻을 같이 하고자 취소하게 되었고요.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6개 일본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중단은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본 오사카 국제과학축전 참가 계획을 취소했고 교원 해외 연수 지역을 일본에서 싱가포르와 호주로 바꿨습니다. 일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학교도 강원도에서만 15곳에 이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 90% 이상이 장소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바꾸게 됐어요. 지방정부 관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강릉시는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는 교류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야마다 양국 간 교류나 협력 취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징용은 합법이었고 돈벌이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였다. 아베가 아니라 국내 일부 극우 성향 학자들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강제징용과 강제동원, 개념이 다른데도 정치권과 언론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진실은 가려지고 있습니다.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막무가내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1938년에 만든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고 징용했습니다.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기록에는 조선인 1072명이 징용을 거부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이뤄진 징용을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헌법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법에 근거한 과거의 모든 행위가 현재의 정당성을 갖는 건 더욱 아닙니다. 나치 독일은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징용은 일제의 수탈 방식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보면 일제강점기 노무자 동원 규모는 한반도 내외를 합쳐 연인원으로 750만 명입니다. 그중 징용은 52만 명 정도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모집과 알선이라는 방식으로 동원됐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지역마다 모집할 인원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강제였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그 노무자 동원 중에서 하나의 경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역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없어 쌀을 공출로 내지 못한 가난한 농민들이 국내외 군수시설에 동원돼 일했습니다. 돈 벌 수 있다는 장밋빛 선전에 속아 일본으로 또는 남태평양의 섬으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전범 기업들은
뱃삭은 물론 배에서 먹은 밥값 등을 선대금 명목으로 공제했습니다. 도착해서는 곡괭이, 이불, 탄광용 랜턴 사용료까지 모두 부담시켰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빚으로 쌓여 보통 1년치 임금과 맞먹었습니다. 굶주림과 차별이 일상이었고 월급을 고향으로 송금했다는 말도 대부분은 거짓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으로 간 조선인 가운데 25만 7천여 명이 작업장에서 탈주를 시도했다고 일본 내무성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이름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통합 문제 때문이죠. 이달 말 보수 통합을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도 초대받았는데 참석할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지난해 7월 정치권을 떠났지만 안철수 세 글자는 여전히 국회를 맴도는 아이콘입니다. 현 여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출발해 중도로 우클릭한 안철수 전 대표를 보수 진영에선 잠재적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오는 20일과 27일 시국 토론회를 여는 보수 싱크탱크가 안철수 전 대표를 부르려 다방면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만든 이번 자리엔 통합을 통한 혁신을 주제로 황교안과 유승민, 오세훈과 원희룡, 김병준 등 보수 진영 대표 인사를 모두 불렀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안 전 대표에게도 온라인 메신저와 측근을 통해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들과 자리를 함께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지지율이 답보 상태로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좀 만들자. 안철수 의원까지도 같이 우리가 야당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간다면은 좋지 않겠냐는 희망사항. 물론 내용이 한창인 바른미래당 역시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조기 귀국하셔서 실타래처럼 얽힌 바른미래당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전 대표가 언제 귀국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극심한 바른미래당 내홍과 맞물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귀국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올리며 복직 준비를 마친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이번 달 말 동반 귀국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으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1년여 해외에 머물면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구상했을지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당 진로를 놓고 갈등을 거듭하던 민주평화당이 분당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결국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가 오늘 집단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당권파 모임인 대한정치연대는 소속 의원 10명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오늘 국회에서 정례 모임인 이른바 초래 회동을 갖고 전국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선 최근 단행된 개각으로 인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 일정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합의한 여야정 비상협력기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조사한 8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0.5%포인트 올라 50.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떨어져 44.4%로 나타났습니다. 주 초반 대통령 지지율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하락했지만 일부 구구단체의 친일 찬양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주 후반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0.1%를 기록했고 자유한국당도 0.1%포인트 내려간 28.7%로 나타나 양당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올랐지만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의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우산 꼭 챙기시고요. 또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9호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중부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로 인해서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레이더면을 살펴보면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과 광주 등 경기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1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수대 남단에 놓인 경기 북부지방에 가장 많은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비로 인해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32도, 광주 31도, 대전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중형급의 태풍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 규슈 남단에 상륙해서 일본 열도를 관통한 뒤 금요일 새벽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영남 지방에, 금요일에는 중부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은 9호 태풍 렉기마의 간접 영향으로 서해와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까지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선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폐분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아직도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인천 1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10층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포에서는 6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 외장재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고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도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는 등 태풍 렉기마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도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경인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힌 청소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공릉동에서도 빗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인도 소화전을 들이받고 전복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장 안이 시뻘건 불덩이로 가득합니다. 자동차 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분진을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불은 어제 오전 창고에서 시작됐지만 아직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 분말이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가능성이 커 소화약재를 화재면에 덮고 굴착기로 폐금속 분을 옮기는 방법으로 불을 끄느라 진화가 더디기만 합니다. 더욱이 달갑지 않은 비까지 내려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시 주택가에 있는 가구점에 화염이 거셉니다. 한때 소방 비상대응 1단계가 내려질 만큼 불길이 거세 불이 난 가구점 옆 다세대 주택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2층 가구점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서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건물 5층에 있던 2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20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크로아티아의 크르카 국립공원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관광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오후 크로아티아 남동부에 있는 국립공원 내 크르카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고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가 아닌 강남권 재건축 등 특정 과열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현재 최대 4년인 민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 직원조회에서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틀어 물의를 빚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7일 직원 원래조회 때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얼굴을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는 등 거친 표현이 담긴 극보수 성향의 영상을 상영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정식 재판은 기소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는 만큼 어떤 견해를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9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억 7천만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사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에게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또 검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모 아파트의 물 저장 시설을 청소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리는 데이비드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네덜란드에서 윤 씨 송환을 위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서울 내곡동 현인마을을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주겠다며 개발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5%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저성장 저물가가 장시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오는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서비스 기업인 한국 휴렛패커드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다른 영세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동금법을 위반한 한국 휴렛패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 장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신항만은 기존 부산항만의 화물 적재를 해소하고 동북아 허브항만을 목표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책 사업입니다. 무려 1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신항 배후 부지의 침하 실태를 김승재 기자가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돼 온 부산신항. 신항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이곳 물류단지에는 항만으로 들어온 각종 제품들을 각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의 웅동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평평해야 할 바닥은 한쪽으로 기운 흔적이 확연합니다. 둥근 병을 놓자 기운 쪽으로 빠르게 굴러갑니다. 화물 적재용 철제 구조물은 한쪽으로 기울어 화물을 아예 바닥에 쌓아뒀습니다. 요거는 치마 안 하고 요거는 내려앉아서 보게 이게 갱사지기도 해가지고 균열이 사방으로 막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자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48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웅동 배후단지는 2013년 말 업체 입주 직후부터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한 업체의 침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미 45cm 넘게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90%가 심각한 지반 침하 현상을 하소연했고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산신항은 중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전자제품 위주로 다국적 업체를 배후에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배후단지의 심각한 지반 침하로 첨단 전자제품은커녕 일반 제품 제조업체도 외면하는 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독립유공자들, 해방 이후 이분들이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후손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민낯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열악한 삶, 광복절을 앞두고 김대겸 기자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허름한 주택.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명패가 대문 옆에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쳐진 거미줄. 좁디 좁은 방에 낡은 세간살이. 독립유공자의 후손 89살 정화영 씨의 집입니다. 우리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만세 부르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다가니 개인별 의사에 따라서 갔지. 할아버지인 정성모 애국지사는 1919년 만세운동에 나섰다 일제 후 혹독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가난은 3대에 걸쳐 대물림됐습니다. 방법도 모르고 찾아온 공무원도 없어 지난 2005년에서야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3.1운동, 독립운동이라고 하면은 욕밖에 안 나온다. 뭐 해오너라 신청해서면 뭐 안 된다. 또 신청하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 75살 김종화 씨의 외할아버지는 만세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윤순태 애국지사입니다.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고 외손주인 김 씨도 혹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나마 지난 4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집짓기에 나선 비영리단체 덕분에 몸 편히 누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잘못 사는 걸 그걸 알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 신청하라고 그래. 우리 이제 다 70이 넘어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고 하니까 신청해서 그거 혜택은 받는 거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건 해방 뒤 17년이 지난 1962년.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는 77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후손들은 국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서야 정부의 뒤늦은 노력이 시작됐지만 이미 3대가 지난 시점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식 정부가 48년에 이제 성립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한참 있다가 독립유공자를 추수하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유공자 후손들은 생활고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모순이 있었던 것이지요. 독재 군사정권의 무관심이 끝나고 민주화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국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이들은
모두 15,000여 명. 후손들은 유공 등급에 따라 매달 45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가족 중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이라는 명예를 가슴에 품은 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손들. 광복 74주년을 맞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 해상과 변산반도, 월출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자연자원 조사 결과 총 53종의 신종과 미기록종 생물자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도해 해상에선 신종 1종과 미기록종 29종, 변산반도에선 신종 2종, 미기록종 6종, 월출산에선 신종 2종, 미기록종 13종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솥동구리 200마리를 최근 몽골에서 도입해 증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솥동구리는 소나 말, 양 등 대형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먹이로 삼으며 배설물을 둥글게 뭉친 뒤 굴려서 땅속에 굴로 가져가 이곳에 산란합니다. 솥동구리는 1970년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곤충이었지만 1971년 이후엔 공식적인 발견 기록이 없습니다. 재즈의 명가로 꼽히는 블루노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스크린에 걸립니다. 또 미술가나 디자인계의 거장을 다룬 영화도 이달에 쏟아집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뉴욕의 작은 음반사에서 출발해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을 거느린 레이블 블루노트. 이 영화는 블루노트가 수많은 재즈 뮤지션을 어떻게 발굴했고 왜 80년 재즈의 역사로 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To me, hip hop is definitely connected to jazz in terms of what it does. 금발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낀 영국의 미술가 데이비드 호크니. 국내에서 열린 전시가 최근 성황리에 끝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예술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작가입니다. 이 영화는 주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며 작품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합니다. Trying to think of it in simple ways, of course people will respond. Everybody does love. 제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제주도의 포도호텔과 방주교회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영화는 집을 설계할 때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건축 철학을 파고듭니다. 산업 디자인계의 전설로 불리는 디터 람스. 적지만 더 낮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철학은 오늘날 애플의 디자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完成されたっていうかなは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アップルにはすごく影響を与えている。これがアイコンだと思うから。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끼친 디자인 혁명의 아이콘 바우하우스의 100년을 담은 작품도 관객과의 만남을 앞뒀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거장 셰프 알랭 듀카스가 베르사유 궁 안에 레스토랑을 열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는 관객들을 미식의 세계로 이끕니다. YTN 최두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10주 연속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중국이 선물한 골드 보히니아 동상을 또 훼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9일 이후 주말마다 열리는 홍콩 시위가 10주째 이어졌습니다. 오후부터 홍콩 섬의 빅토리아 공원과 카올룽 반도의 쌈서이포 등에서 집회가 시작됐고 밤늦게까지 여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t's good having these direct actions. Yeah, and we hope that we can enlarge the civil disobedience. Actually, I'm against people using violence to try to demand what they want. But I think this is the only method right now for the young ones to actually protest. 일부는 동시다발적으로 도로를 점거했고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게릴라식 시위는 침사추이, 완차이, 노스포인트 등에서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쫓아 화이퐁 전철역 안까지 들어가
최루탄을 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빅토리아 공원에서의 집회만 유일하게 허용했지만 집회와 행진은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송환법 철폐와 시위를 강경 진압한 경찰 문책, 행정장관 퇴진, 보통선거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1997년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을 기념해 선물한 골든 보이니아 동상을 또 훼손하며 반중국 정서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홍콩 국제공항에서는 외국인과 중국인들에게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좌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등과 절친인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 제프린 앱스타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전 현직 대통령이 난타전을 벌이는 등 음모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막인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앱스타인은 미성년자 20여 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앱스타인의 변호인조차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e find it very hard to believe that he would be allowed to commit suicide, especially when he was on suicide watch. 급기야 보수 성향 배우 겸 코미디언은 앱스타인이 빌 클린턴과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리트윗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 소유의 개인 비행기를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지 언론도 앱스타인이 지난달 자살 기도 이후 한때 자살 감시를 받았지만 최근 해제됐다면서 타살설 등 음모론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런 식의 음모론이 정당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음모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은 같이 어울리면 정말 재미있다며 그는 나만큼 미녀를 좋아하며 그 상대방 대부분은 나이가 어린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앱스타인의 성범죄와 연루된 유명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는 가운데 그의 사망과 관련된 이전 투구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초강력 총기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현지 시간 11일 워런 의원이 NPR 정치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와 관련해 목표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런은 첫 조치로 총기 구매자의 광범위한 범죄 전력 조회는 물론 미국 총기협회에 대한 조사와 법을 위반할 경우 총기 거래상의 거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은 즉각적인 행정명령 발효를 주장했습니다. 런던 최고의 바텐더들이 모여 칵테일 만들기를 겨루는 곳에 색다른 도전자가 함께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로봇 바텐더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벽장에서 칵테일용 쉐이커를 꺼내듭니다. 수백 개 병이 매달린 천장으로 팔을 뻗어 음료를 따르더니 신나게 흔들어댑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로봇 바텐더 톤입니다. 6개 축이 달린 2개의 팔이 다양한 음료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따라내 흔들어 섞습니다. 섞는 동작은 뉴욕 시어터 발레단의 이탈리아 안무가 마르코 펠레의 몸짓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우아한 몸짓으로 1시간에 80잔 이상 칵테일을 만듭니다. This is not like to replicate standard cocktail. This is to allow people to play with their creativity and create new combination of ingredients. 런던 최고의 바텐더 7명과 실력을 겨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네그로니 칵테일. 엇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맛의 차이는 명인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I'm not feeling particularly threatened, no. It's a very impressive piece of kit, but I think of all of the industries to try and usurp mankind in, bartending is probably the hardest for a robot to succeed.
자유과제로 승부한 두 번째 대결에서도 우승은 사람 몫이었지만 승부는 꼭 음료의 맛이 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You know, a bit of a laugh. But for me, the bartender is always going to win because I want to have a conversation, I want to engage, I want to tell them that I like a long drink, fresh. 바텐더와의 오붓한 대화는 어렵지만 영국 돈 7파운드면 로봇이 만든 특별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로봇 바텐더를 볼 수 있는 이 특별전은 이달 26일까지 열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중국에 상륙한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 곳곳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비는 오늘 오후까지, 중부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영남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에 5에서 최고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낮 동안은 무더위의 기세가 어제보단 수그러들겠습니다.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륙 곳곳에 내려져 있지만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광주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레끼마에 이어서 일본 남쪽에선 10호 태풍 크로사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사는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해서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에 규슈 남단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요일 낮 동안 일본 열도를 강타하겠고요. 금요일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태풍 크로사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겠지만 동해안과 남동 해상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동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엔 중부와 영남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엔 중부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